알래스카예요. 예. 알래스카 미국 땅이죠. 근데 이 해역에 중국이랑 러시아의 공군 혹은 해군이 계속 들어와요. 근데 굳이 저 앞까지 와가지고 왜 자꾸 얼씬거리는 거예요? 바로 앞까지만 가는 거면은 뭐 알겠는데 왜 네. 계속 더 안으로 들어와서 더 자세히 보려고? 이런 거예요. 예. 안 만지고 있어요. 아 너무 열받아요 이거 진짜. 아 만지고 있어요. 너무 열받아. 조금씩 진짜 열받아. 안 만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아, 요즘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너무 정신이 없어요. 진짜 쉴 틈이 없어요. 눈, 코 뜰 새 없는 그런. 미디어 활동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하시니까 제가 좀 미쳤나 봐요. 진짜로. 아니 그 최근에 생각을. 이게 아마 또 1, 2월이 탄핵 시기여가지고 지금 많이 가라앉았다가 요즘에 다시 맞아요. 막 올라오는 근데 느낌이거든. 그래서 아마 이게 맞아요. 막 있을 것 맞아, 같아요. 이게 너무 맞는 말인데. 아니 그 미국에서도 좀 반응이 있지 않아요? 트럼프 나가라 뭐 이런 얘기 막 행진하고 한다는데. 그래서 시위 많이 하죠. 예. 근데 트럼프는 임기,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 두 번째 임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임기 때는 탄핵 몇 번 됐어요. 아 그래요? 네, 탄핵 몇 번 됐는데 아니 그 통과는 안 됐는데 이게 통과는 됐어요. 이게 미국의 법적인 질서가 한국이랑 달라가지고 여기서는 단원제잖아요. 예. 그러면 의회에서 한번 이거 탄핵이다 하면 바로 이렇게 헌법재판소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가지고 넘어가서 이렇게 된다 안 결정하죠. 된다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없어요. 단원제가 아닌 양원제예요. 하원이 예. 인구 정비례한 의원들이 있는 곳이에요. 예. 상원은 주마다 2명씩 있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민심을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게 하원인데 하원에서 탄핵하라라고 표결을 해서 통과를 시키면 그 자료를 상원회가 갖다 줘요. 그러면 이걸 승인할 거냐 승인을 안 할 거냐를 결정하면 되는 건데 그걸 승인하지 않으면 이미 탄핵은 됐지만 하면은 안 된 대통령. 보통 하원에서 통과가 되면 대통령 선에서 그냥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요? 미리 그만두자는 분위기가 되는 게 많고 그런 분위기가 일반적인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있었지만 좀 깡이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냥 끝까지 가니까. 네, 끝까지 간다.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우리가 탄핵시켜서 예. 대통령이 이제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은 선거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미국은. 한국은 탄핵시킨 다음에 바로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 헌법상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미국은 선거일이 바뀌지가 않아요. 대통령이 날아갔어요. 이제 그럼 다음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시스템 그냥 안에서는.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 사람이.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그쵸. 거고 부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다가 다시 탄핵을 시키면 국무부 장관이 다음 어떤 순서가 이렇게 사람인가? 있어요, 예, 그죠? 미리 순서가 짜여져 제가 그 있어요. 지정생존자 보면서 알았어요. 맞아요. 그게 한국 버전도 있잖아요. 아시죠? 우리나라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60일 안에 해야 돼요. 그래서 제목이 우리나라 거 60일 지정생존자 뭐 해가지고 60일 동안 대리로 대통령을 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은 환경부 장관이고 그러니까 좀 다 바꿨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저는 주식을 밑장이 답이라고 해서 넣었다가 대통령 시기가 안 좋았나 봐요. 대통령이 갑자기 막 관세 얘기를 하시더니 지금 음. 상황이 좀 안 좋아졌거든요. 혹시 타일러님도 혹시 주식 투자를 좀 하시는지? 저는 해요. 하고 있고요. 일단 너무 안타까운 게 한국에서 미국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시기 자체가 그냥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왜 안 알려주셨어요? 저번에 1화 때 오셨을 때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될 줄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반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데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한국에서는 주식 하나하나 사요. 어디에 넣었어요? 어디 들었어요? 뭐 인비디아 어디 회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테슬라 샀다가 뭐 이런 식이죠. 테슬라 사 좋다고 해서 뭐 하는 회사인지도 잘 모르는데 달걀을 던지게 되고 사실 이렇게 주식 공부를 하면은 분산 투자가 좋기 때문에 뮤추얼 펀드라고 해서 많은 사람의 돈을 모아서 분산 투자를 하는 펀드들이 있어요. 뭐 ETF 같은 걸 ETF 같은 것들이 있죠. 네, 맞아요. 근데 ETF는 아니에요?
저는 이쪽 전문은 아니지만 ETF는 Exchange Traded Funds일 거예요. 근데 네. 이거는 보통 따로 구성을 해놔요. 맞아요. 근데 인덱스 펀드라는 거 있어요. 인덱스 펀드. 인덱스 지수이니까 그건 사람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나는 이런 회사가 좋고 저런 회사가 좋고 막 해서 인간의 의견이 반영한 되게 개인의 어떤 판단력이 반영이 되는 어떻게 보면 오판이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인덱스 펀드는 그냥 정해진 통계 기반으로 해서 분산 투자한 어카운트인 거예요. S&P 500이라고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장 큰 500개 기업들한테 자동으로 분산 투자되는 그게 있어요. 그건 미국에서는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기본이고. 아니 네. 그 누구죠? 점심 식사하시는 분? 돈 받고 점심 식사하시는 분 있잖아요. 아, 잘 몰라요. 네. 돈 받고 점심 식사하시는 사람? 분. 워렌 버핏. 돈 받고 돈 받고 점심 식사하시는 분 있잖아요. 비싼 점심 서비스 아시죠? 할아버지가 S&P 500 하라고 잘 모르면 그거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뭐 이해를 좀 하고 싶은 게 있다 아니면 미국 시장 투자 방법은 알고 싶다 하면은 자산 운영하는 사람들이 먼저 추천하는 책이 있어요. The Intelligent Investor 이라는 책이 있어요. 똑똑한 투자자. 근데 그거를 보시면은 인덱스 펀드의 필요성을 싹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S&P 500부터 하게 되면서 거기서 좀 약간 안정화가 될 수 있는 기반을 일단 깔고 그 다음에 10%에서 20% 정도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이 회사에 넣고 저 회사에 넣고 하고 개인 성향으로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긴 한데 그거 할 걸. 근데 책임져 주실 순 없으니까 이렇게 무조건 그쵸. 듣지는 마시고 그냥 본인은 그렇게 하신다. 운영사를 하고 있진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그렇게 네. 또 한 번 말씀 안 드리면은 그렇죠, 또 그렇죠. 잘못 생각하실 수 네, 있으니까 맞아요. 한번 또 맞아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네. 거고. 워런 버핏 운영하는 회사가 Berkshire Hathaway잖아요. 네. 아주 오랫동안 현금을 계속 늘려왔어요. 왜냐면 미국 시장이 되게 계속 올랐어요, 오랫동안 계속. 올라가는데 이건 조정이 돼야 되거든요. 네. 사실 이게 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들이 많았던 거죠. 국제 정세가 많이 바뀌고 코로나가 터지고 국가들이 여기저기 다 현금을 뽑아내고 현금이 많이 쌓이고 인플레가 터지고 막 이러니까 사실은 조정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 조정을 어차피 해야 되는데 하면서 대립적인 정책들을 이제 해도 된다 상관없다 어차피 떨어져야 되니 언젠가 하고. 맞아야 되는데 네. 지금 맞자. 맞고 조절을 해서 올바르게 나가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아 왜 지금 맞지? 왜 하필 제가 들어갔을 때 10년간 참다가 지금 들어갔는데. 근데 이게 최근에 살짝 꺾이고 이 상황이 되는 거가 저 오래 갈 거예요. 더 많은 혼란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결국은 경제가 세계 정치를 따라가요. 그 세계 정치의 판을 읽어낼 수 있으면은 거기서 어떻게 본인이 언제 들어가고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예상을 하기가 조금 더 쉬워져요. 괜찮습니다. 왜냐면 저는 자식이 있어서 자식 물려주면 돼요. 네, 저는 그래도 돼요. 실패하더라도 맞아요. 조용히는 이길 수 있어요. 저는 무조건 마이너스에서는 안 넘길 겁니다. 타일러님도 트럼프님한테 좀 잘 좀 말해주세요. 아, 뭐라고요? 네? 뭐라고 좀 말씀드릴까요? 제가 따로 연락처가 없는데 어떡하죠? 국정 운영을 좀 잘 해주시면 주식이 좀 오를 수도 국정을요? 있으니까. 아, 예. 국정을 잘한다는 거는 각자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그럼 본인 입장에선 잘하고 있으니까. 아, 뭐 그런 그렇게 해석할 수 부분이 있다. 있어요. 네. 그럼 저번에 뭐 얘기 나왔던 그린란드 트럼프 그쵸. 대통령이 했던 그거는 네. 계속 지금 좀 약간 좀 추진이 되는. 아, 계속 느낌이에요? 추진이 되고 있어요. 소식이 계속 5월 나와요? 달에 그린랜드에서 선거를 할 거거든요. 의회를 다 뽑아야 되고 총리를 뽑아야 되는 건데 그동안 트럼프가 계속 유럽에다가 관세를 뭐 때릴 거다, 국방 비용을 올려라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동시에 이제 그린랜드한테 우리는 도와줄 수 있다 하는 식의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그린랜드는 뭘 하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린랜드를 바라보는 시선은 앞으로 계속해서 다 가지지는 않아도 영향권 안으로 끌어안아야 된다라는 프레셔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오늘 이따가 또 강연자료를 다루면서 나와요. 얘기가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더 그런 세계적인 거를 다루려고 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이어서 타일러님에게 미국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이죠. 저 궁금하다. 오늘 준비를 하는데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사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양이 왜 이렇게 많아? 양이 너무 많아지죠. 이건 근데 제대로가 더 늘려야 되거든요. 네? 맞아.
이것도 부족해요? 이것도 부족해요.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진짜 맨날 상황이 너무 급변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했다가 이젠 저것도 생겼네 하고 추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 뉴스만 켜보면 봐봐 이거 이미 전개 중이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그러니까 요즘에 바쁘신 거예요. 욕심이 많으시니까. 사실 이렇게 하다가 뭐 누락돼도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실 수도 안 있는데 돼요. 성격상 어쨌든 오늘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거 사실인데 사실 너무 중요한 시점에 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모르고 사는 거랑 알고 사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하시면 가능한 많이 보여줘야 된다는 어떤 윤리적인 그런 본인의 가치관이 압박감이 있어요. 아무튼 들어가 보시죠. 잘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더 미국의 어떤 대외 정책이나 입장 이런 거를 좀 다루고 싶었는데 그러면 미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지 그게 되는 거니까 지난번에 했던 얘기들 중에서 뭐가 있었는지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미국에 대한 퀴즈를 조금 했고 정치 체제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 정치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4가지가 있었어요. 이중 주권, 상권 분립, 영미법 그리고 로비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다룬 거는 첫 번째밖에 없어요. 이중 주권. 네, 이중 주권이었어요. 주랑 연방이랑 2개 있다. 이중 주권. 따로 있어요. 그리고 국기 떨어뜨리면 태워야 된다. 그치, 이건 잘 기억하셨네요. 제가 퀴즈로 준비를 해드렸어요. 이걸 리뷰하는 퀴즈를 준비드렸는데 미국은 한 나라다. Yes, No, OX. No. X. 맞아요. 연방이죠. 여러 나라가 모여서 만든 분권화된 연방 국가. 이중 주권이 있기 때문에 주마다 자기만의 나라를 만들고 있고 유럽 연합처럼 연방이 돼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헌법이 몇 개일까요? 이거 알아요. 1개. 네? 1개 아니야? 1개? 수정된 적이 없어서. 그거랑 다른 거구나. 수정된 게, 근데 그거 기억하시네요. 내용을 바꾸진 않고 각주를 달아요. 맞아. 그래서 거의 수정되지 않고 추가한다. 맞아요. 연방 헌법이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추가 내용만 덧붙여졌을 뿐인데, 근데 미국은 이중 주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방 헌법이 있을 거고 주마다 다 있어요. 있고 주만 있나요? 잠깐만요. 주, 연방. 뭐 있지? 괌에 가보셨어요? 괌은 주가 아니고요. 주가 아닌 데 있어요. 그죠? 주가 아닌 데가 있어요. 영토가 있죠. 괌,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여러 군데가 있어요. 15개 있거든요. 그러면 합쳐서 그것도 15개 따로 다 있어요? 하나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 하는 거 아니에요. 와. 연방에 하나, 그리고 각 정치 주체에서 하나씩. 그러면 주 50개, 영토 15개니까 총 66. 헌법이 66개, 법 체계가 66개가 공존하는 연방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복합적인 국가예요. 다들 관점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법 공부하는 사람들은 좀 맞아요. 돈 많이 벌어요. 많이 벌어요. 많이 외워야 돼서요. 많이 외워야 되고 항상 다르니까. 법적인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잘 모르니까 저쪽 거는 모르니까 계속 맞아요. 자문을 받아야 되고. 맞아요. 네, 그리고 자격증이 행정구역마다 달라요. 뉴욕에서 변호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캘리포니아에 가서 할 거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시험을 따로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자격증을 또 따고 법이 또 따로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또 이렇게 언어 관련된 걸 다루었는데 미국은 국어가 영어이다? 아니에요. 이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때 이게 아니었는데 최근에 트럼프가 대통령령을 내가지고 미국의 국어가 영어다라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저기 나왔는데 영어 안 쓰는 사람 많을 거 아니야. 영어를 당연히 쓰긴 하지만. 맞아요. 실질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어요. 미국 연방에서 언어를 모든 주에서 써야 된다라는 거를 정해줄 수는 없어요. 헌법상에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다고 해서 주마다 주어를 따로 선정하는 거가 바뀌지가 않고 바뀌진 않아요. 이중 언어 교육을 하는 데가 바뀌지가 않고 하나도 실제 생활에 있어서 뭐 바뀐 게 없어요. 그냥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할 뿐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더 강한 이미지 건 메이킹이죠. 없어요? 유일하게 효력이 있다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연방 정부 기관이 있죠. 그 기관은 영어를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기관들은 무조건. 이제 영어를 무조건 써야 된다. 전에는 다른 언어를 써도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안 쓰면 영어를 쓰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에 이제 1964년에 민권법이 통과가 되면서 차별 금지가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갔어요.
상황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자료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정부 기관이 그 언어로 자료를 줘야 돼요. 안 주면 차별이기 때문에 어쨌든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이게 뭐 실효성이 아예 없는 잘 거예요? 없어요. 네, 잘 없고 그게 이제 의미가 없고 그냥 상징성이 있는데 트럼프를 뽑은 사람들 중에서 문화적인 어떤 통합을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민자에 대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반감 있는 존재해요. 사람들 있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령을 쓰면 된 것처럼 보이니까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뭐 바꾸는 건 없는데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 기분 좋으라고 그냥 말로 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냥?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대통령령은 효력을 가지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되게 제한적인 거죠. 어제 기준으로 트럼프가 100일을 했어요, 대통령을. 네. 100일 채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미국에서. FDR 대통령이 100일 동안 확 다 바꿔줬으니까 예. 그게 좋은 대통령에 대한 어떤 기준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대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도 네. 100일 안에 뭔가를 하겠지. 맞아요. 그래서 출마했을 때의 공약들은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느냐를 100일 따지고 분석을 해요. 그럼 100일 지나면 약간 좀 퍼지는 경향이 있나요? 달린 만큼 사실 후폭풍이 있잖아요. 그럴 이렇게 수도 있죠. 그게 네. 몸에 좀 무리가 됐을 테니까 지금 좀 무리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아무래도. 근데 지금은 사실 정치판에서는 의회 전체가 다 공화당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약간 거의 막힘없이 국정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제도적인 거가 아닌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령. 요 알겠습니다. 대통령령은 사실 미국 대통령들이 많이 쓰긴 써요. 이것도 축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트에 올라가 보시면 직접 보실 수 있어요. 제가 타일러 볼까요에서도 한번 이런 내용들을 분석한 게 있었는데 직접 본문을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들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거는 미국 대통령들이 4년 임기 동안에 몇 번 대통령령을 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제일 위에 있는 게 누구예요? 트럼프요. 트럼프죠. 31차까지는 70개 했다는 거죠. 70개.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고 근데 대통령령을 대통령들이 사실 다 썼어요. 되게 많이 쓰는 편이고 더 많이 쓰는 대통령이 생길 때마다 항상 막 뭐라 그래요. 아 제일 많이 쓰는 대통령령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시간 가면 갈수록 더 늘어요. 바이든도 되게 많이 했어요. 아, 여기네요. 네. 파란색. 일반적으로 다 뭐 10개 이하인데 바이든도 20개 이상 했어요. 첫 30일 이내에. 그러네요. 근데 이게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대통령령은 한 번 쓰면 바로가 되는데 보통 대통령이 뽑혀가지고 자기의 어떤 정책이나 노선을 실현을 시키려면 의회를 통해서 의원들 다 설득시키고 법을 만들어야 되죠. 그쵸. 근데 미국에서 그 과정이 되게 오래 걸려요. 미국은 상원 있고 하원 있어요. 이게 양쪽 다 통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또 정해져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예. 양쪽이 법안을 소개하고 쓰고 수정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확정하는 거는 하원이고 확정된 그대로 승인해서 법을 만들자 하는 거는 상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여기. 예. 예, 하원에서 먼저 법안을 만들었어요. 완성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냥 상원에 보내서 상원에서 아, 이거 괜찮다. 그냥 승인을 하겠다. 그럼 법이에요. 끝. 상원에서 먼저 우리가 법안을 만들자. 그래서 써요. 그러면 하원에 보내야 돼요. 마무리를 져야죠, 이제. 네, 확인을 받아야 될 거 예. 아니에요. 그런데 상원에서 보낸 거를 하원이 바꾸고 싶다. 아니면 상원에서 다시 보내니까 또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거 무한 반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보내고 수정해서 다시 주면 또 해서 또 보고 또 네. 아닌 것 같으면 하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미국은 국정하는 게 되게 오래 걸리고 법을 만드는 게 장난이 아니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쉽게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고 엄청 엄격하고 오래 걸리고 무거운 일인 거예요. 근데 대통령인데 나는 되게 빠른 변화를 만들고 싶다. 예. 그리고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으면 그냥 대통령령을 쓰는 거예요. 이게 이유를 알고 제약이에요. 나니까 대통령령이 왜 많은지 알겠네요. 네. 대신 이게 제약이 많은 게 원래 대통령령은 행정부 관련된 것만 효력이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사람들이 강아지 키우면 안 돼. 강아지 키우기 금지 대통령령 이런 거 쓰면 그냥 무효해요. 그런 건 안 돼요. 네. 그걸 쓸 수는 있는데 효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요 대통령령들은 9.11 테러 이후에 효력의 범위가 조금 확장이 됐어요. 뭐가 추가가 되냐면 국가안보. 국가안보 관련된 거면 대통령은 영어로 해도 돼. 해도 돼. 라는 급하니까. 분위기가 됐어요. 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모든 관세의 내용들이 법이 아니에요.
의회를 통한 거 아니에요. 원래 관세는 미국 의회를 통해야 돼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면 요 복잡한 의회에서는 상원도 그렇고 하원도 그렇고 대다수는 다 공화당이에요. 자기가 원하면 확고한 무역법을 만들고 싶다. 관세를 확 올려서 보호정책을 하겠다. 이러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다 통과될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를 대통령령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뭐 이 나라 이만큼 너네 높게 했다. 그런데 이게 좀 유예시킬게. 되게 약간 자기 마음대로 빠르게 네. 하잖아요. 효력을 보지도 않아요 사실. 자꾸 미루어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대통령령을 다시 써서 이거 없애면 되는 거니 이거 너네가 원하지 않으면은 나랑 얘기해라.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상원 하원도 트럼프랑 같은 당이니까 네. 뭐 통과가 아마 될 거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네. 만약에 상원 하원이 트럼프랑 다른 당이었으면은 이렇게 막 대통령령으로 말해도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주의 깊게 안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추진이 네. 안 될 확률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령을 약간 신호로 쓰고 있어요. 이걸 원해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기 싫으면은 나랑 얘기해. 내가 원하는 거 있으니까 나랑 얘기를 해서 나한테 주겠다 하면은 내가 이거를 법적으로 만들지 않을 수도 있어. 인 거예요 지금. 협상권을 얻어내기 위해서 대통령령을 관세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 보시면 모든 거 다 앞단에다가 국가안보 관련된 명분이 써져 있어요. 그렇게 해야 효력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첫 번째 다루었을 때 또 미국에 대한 전국 지도 얘기를 했었는데 네. 왼쪽이 전국 지도인 줄 아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은 오른쪽 확실하게 굉장히 큰 태평양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탄 때 우리가 이렇게 미국 퀴즈를 다루었고 정치 제재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이중 주권 위주로 했지만 나머지 것들은 좀 관심이 있으시면 달려볼까요?를 한번 보시고 오늘은 다른 인물을 다뤄달라고 요청을 받았던 거예요 사실. 너무 궁금해. 트럼프 네. 왜 저래? 네, 그쵸. 저거. 이거 사실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요즘에. 트럼프 왜 저래? 테슬라 주주로서 너무 궁금하고요. 엔비디아 주주로서 너무 궁금해요. 저 애플도 갖고 있거든요.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너무 궁금해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인덱스 펀드를 아예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네. 사실 저 애플 쓰지도 않아요. 진짜? 저 갤럭시 써요. 근데 애플이 좋대. 그래서 그냥 샀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는 왜 저래? 라는 질문을 제가 사방에서 다 받고 있어요. 특히나 관세, 이거 좀 설명해 달라. 미국 대외 정책의 변화, 외교 전략의 핵심이 뭐냐, 보호무역주의가 왜 다시 등장을 하느냐, 세계 경제 질서가 변화하고 있는데 그거에 어떤 의의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다 다루어 달라는 얘기들이 오가긴 했었어요. 예. 근데 결국에 이제 첫 번째는 저는 트럼프 머릿속에 있지는 않으니까 사실 왜 저러는지까지는 말씀드리는 게 어렵고. 타일러님도 몰라요. 네,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판은 분석해 줄 수 있어요. 구조를 분석해 줄 수 있고 움직임, 행복, 이거 다 가능. 왜 저러는지를 그 행동을 왜 그런 방식으로 하는지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그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을 하거나 정상회담을 갖거나 무슨 부 장관들이 만나서 이렇게 협상을 할 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조차 매체에서 노출시키지 않아요. 일부러. 왜냐면 그걸 노출이 되면은 상대방 쪽에서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의도를 분석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일부러 안 하는 정부예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그러면 트럼프 본인은 알까요? 자기가 무슨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일관돼요 뭐가? 판을 잘 보면 다 일관돼요. 우리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이렇게 큰 이슈를 다룰 경우 별로 없어요. 건건 사사건건 이렇게 봐요. 근데 큰 틀 보고 큰 판을 보면 그래서 그러는구나 라는 게 되게 뻔히 보이거든요. 그 논리가 뻔히 보여요. 그래서 더 중요한 부분들이 밑에 있는 거예요. 대외 정책의 변화나 전략의 핵심이나 질서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걸 좀 묶어서 보고 싶고 결국에는 이게 미국의 관점, 세계관을 설명을 하고 시대적인 변화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종합적으로 하자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세계가 이렇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미국이 바라보는 세계는 이래 보인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미국의 행동을 이해를 하려면 미국이 갖고 있는 세계에 대한 관점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알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는 국가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이것부터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 세계 정치학, 국제 정치학을 하는 사람들은 다들 의견이 조금씩 달라요. 지금 의견들이 또 올라오고 있는데 뭐 군사력이라든지 몇 가지 이렇게 있는데 이 국가의 국력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세계관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이런 선택지가 있어요. 예. 보셨을 때 어떤 거가 국가의 권력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요 돈, 경제력, 돈, 비. 경제력. 경제가 있으면 군사 나오고 기술 나오고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 그냥 비 하나만 있으면 된다. 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문화적인 영향력. 미드를 보고 영어를 배우게 돼서 미국에서 결국 유학을 하고 싶어 했다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결국 돌아와서 총리까지 하게 되는 사람들, 대통령 하게 되는 사람들, 예. 친미파가 돼버려가지고 이런 영향력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포함이 돼요? 포함이 안 돼요? 아, 포함돼요. 왜냐하면은 불닭볶음면 덴마크였나? 무슨 그죠? 금지했다가 사람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왜 못 먹냐고 결국 열었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당연히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잖아요. 위정자들이. 맞아요. 그래서 저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맞아요. 같고. 그래서 문화적인 영향력을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국제관계,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이 기구를 통해서 다른 나라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많이 만들면 예. 친구가 만들어지면 힘이 더 세진다. 아, 그러네. 이렇게 그것도 생각하는 사람도 맞네요. 있죠. 다 포함이 되는 것 다 같아요. 포함. 그러면 리더십이랑 사상은요? 국력이 리더십을 따르는 건가요? 그럼 뭐 리더가 뽑혔는데 이 사람이 나타나서 국가의 권력이 확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리더십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리더십이 없으면은 그 안에서 막 지지부진하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리더십이 뭔가 사람들을 탁 모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은 실체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상은요? 사상은 뭐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를 하는지, 독재를 하는지, 공산주의를 하는지, 자유시장을 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국가의 권력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영향이 있다고 사상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네, 다 영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또 사람들이 그 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당연히 방향성을 가지기 그렇죠. 때문에 당연히 사상도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죠. 그러면 여기서 다 고를 수 없다고 치고 두세 개만 뽑는다면 세 두세 개까지 개만. 인정할게요. 경제력 비. B에 리더십 저 리더십 필요할 네. 것 같고 군사력 A 군사력 그러면은 A, B, F 왜 여기서는 문화적인 영향력을 고르지 않으셨을까요?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았어요. 약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불닭볶음면 네. 약한 것 네,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국제정치에 있어서는 학파가 달라져요. 파벌이 달라져요. 예. 정책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보는 편이거든요. A랑 B를 고르면 현실주의자, D랑 E 이런 걸 중요하다고 우선순위에 두면은 자유주의자, 신자유주의를 보는 편이고 리더십이나 사상이 중요하다 하면 구성주의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실제로 학계에서 쓰는 용어들인데 기술력은 이제 워낙 좀 약간 조론이 많이 되는 주제인데 이거를 교육 차원이기 때문에 문화에 들어가나 리더십에 들어가나 뭐 사상에 들어가나 경제에 들어가나 근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기술 투자가 있어야만 그 기술을 직접 보유를 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현실주의에 좀 넣는 편인데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현실주의자들은 문화적인 영향력은 있긴 있는데 그건 경제력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력에 따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결국은 모든 게 군사와 경제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리더십이나 사상이나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를 않는다고 봐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네. 경제력이 있잖아요. 만약에 네. 그 나라가 그럼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모이면 거기서 찾아와요. 자연스럽게 문화가 형성될 네, 것 맞아요.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네. 그러면서 뭔가 재밌는 것들이 막 나오겠죠. 아이언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게 음. 그런 식으로 사람이 모이면 결국은 만들어지는데 사람이 뭘로 모이냐면 사실은 저는 경제력으로 모이지 않나. 왜냐면 먹고 네.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니까. 네네. 그리고 DE를 뽑는 신자유주의자들은 UN, 국제기구, 세계무역기구, 세계보건기구 이런 기구들이 많고 동맹을 많이 맺어서 권력을 만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다들 좀 의견이 다른 게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다? 라고 좀 두고 갈 필요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한참 동안 90년대 때부터 자유주의, 신자유주의가 대세였어요. 대세였고 현실주의를 약간 깜빡했어요. 이젠 다시 현실주의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국제기구 같은데 반장을 계속 한 거예요? 계속해서 국제기구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막 자기가 반장하잖아요, 자꾸. 네, 그러니까- 쩐주도 하고. 네, 그렇죠. 만드는 거를 다 유도를 했고 사람들 끌어당기고 이거에 이제 집어 넣어서 다 우리가 다 같이 하자. 이걸 유지를 하면 우리 권력이 유지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어쩌다가 이젠 다시 사실 군사력, 경제력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 추세가 현재 있어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데 예. 그냥 일단은 이런 의견의 차, 분석의 차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먼저 보여주고 싶었고요. 패권은 어떻게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패권. 1번. 패권. 못된 놈 팰 권리. 그래서 패권. 패니까 네. 패 권리. 의미가 뭘까? 2번. 누구보다 더 힘센 짱이 되는 것이 패권이다. 주변 나라를 통제하는 힘이 패권이다. 아니면 모두가 따라야 하는 룰북이 되는 것이 패권이다. 1, 2, 3, 4 같은 거 아니에요? 달라요. 힘이 세면 권리가 생기잖아요. 팰지 말지는 자기가 결정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악하면 때리는 거고 착하면 안 때리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제일 힘이 세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러니까 물론 패권이 있으면 다 가질 수는 있죠. 근데 어느 것이 있어야 패권이 되는 걸까요? 하나만 고를 수 있다고 졌을 때 어느 거가 있으면 패권이 되는 건지. 주변 나라를 통제하는 힘이 같은데요. 왜냐면 네. 이게 실질적으로 다른 거에 영향을 준다는 게 직접적으로 써 있으니까. 네네. 3번 아닐까? 채팅에 3, 4, 3, 4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예. 정답은 4번. 4번이구나. 4번이에요. 진짜 패권은 바둑이랑 비교를 하면 예. 내가 바둑을 이기는 게 통제라고 치겠죠. 땅을 많이 먹거나 다른 사람을 통제시켜서 다른 사람의 땅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시키거나 이렇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패권을 가진 국가는 바둑 두는 기사도 아니에요. 예. 바둑판의 기사들이 어떻게 둬야 되는지를 시키는 존재예요. 플레이어가 게임의 아니에요. 플레이어가 아니에요. 이미 그걸 초월했어요. 그걸 초월해서 바둑판에 어떻게 우리가 오목을 둘 건지 바둑을 둘 건지 이거를 결정하는 게 패권이에요. 그럼 네. 그 사람이 있어야 뭐 바둑 경기가 있든 말든 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 사람이 있어야.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진짜 와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한. 그래. 바둑판이 있는데 예. 기사가 앉았어요. 예.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어느 게임을 어떤 규칙으로 할지에 대해서 예. 패권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 2명이 있는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뭐 게임이 어떻게 진행이 안 되겠죠. 진행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말다툼을 하겠죠. 예. 싸우게 돼요. 한 명이 남아야죠. 하나만 있어야 게임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패권이에요. 그래서 패권의 개념은 국제정치학에서 패권을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헤게몬이라고 하는데 옛날 고전 그리스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서양에서 고전 그리스는 약간 동양에서 중국 대륙의 춘추 전국 시대 같은 거예요. 그때 도시 국가들이 되게 많았었고 엄청 그렇죠. 전쟁을 하고 무역을 많이 하고 서로 관계가 복잡하고 얽혀져 있었는데 얘네들 중에서 누가 우뜸인지에 따라서 모든 규칙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다. 거기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헤제몬이라고 하는데 그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바둑을 두고 있는지 오목을 두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싸움이 생기질 않으니까 각자 진영을 짓고 이렇게 전쟁을 하질 않게 되고 하나로 통합이 돼버리기 때문에 보통 패권국이 있을 때 확실한 패권국이 있을 때 그 시대의 전쟁이 줄어요. 실제로. 네, 실제로 줄어요. 네. 그래서 로마가 유럽에서 확실하게 패권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전 지역에 무역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법이란 뭘까, 국가란 뭘까 이런 거에 대한 기본 양식을 만든 게 로마예요. 지금까지도 사실은 유럽 국가 모델 자체가 사실 로마 기반인 것들도 많아요. 로마에서 뭘 하고 있고 로마랑 무역을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서 뭘 보내줄 수 있는지 로마에 맞춰야 되죠. 맞춰야 되죠. 그래서 로마 가면 로마 법대로 하라는 말이 있는 게 그건데 그거에 맞추어 가기 시작하니까 그 시기에 평화가 찾아와서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어요. 이건 라틴어로 로마 평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패권을 가지면 그 패권 가진 시기를 그 나라 이름으로 얘기를 해요. 팍스 로마나는 로마 제국이 동양에까지 영향을 끼칠 정도의 엄청난 패권을 가질 때의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후로는 패권을 가지려고 한 나라들이 많은 거예요. 특히 유럽 나라들이 막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가지고 제국을 만들고 패권을 가지려고 했어요. 여기는 포르투갈 제국이고요. 예, 그리고 스페인 제국 최고 규모로 키웠을 때, 프랑스 제국 최고 규모로 키웠을 때, 그리고 네덜란드. 다 이렇게 패권에 대한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팍스 나도라고 별명을 갖다 붙였는데 이때 엄청 갈등이 많았던 거예요. 이 땅이 누구 땅이냐 하고 이렇게 치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막 하는 되게 혼란의 시기들이 많았던 거고 여기서 패권을 결국 얻어낸 나라는 영국이에요. 네, 영국이 결국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을 만들어서 해양에서 원양에서 무역 해상로를 다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 어쨌거는 영국 중심적인 경제에 맞춰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이제 박스 브리타니카라고 하는 편이고 박스 브리타니카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까지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 이후에는 미국이 됐죠.
지금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해서 2차 세계대전 끝날 때부터 쭉 해가지고 미국이 전 세계의 무역을 거의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국가가 됐기 때문에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럼 몽골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몽골. 아,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네. 이것도 이따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몽골은 백권국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확장은 잘했는데 네. 그 땅을 갖고 유지를 하면서 무역 기반이 되게끔 하는 운영을 못했던 케이스. 그 영향을 못 정도고. 줬어요. 땅은 많이 차지했지만. 그렇죠. 네, 좀 왜냐하면 저도 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성격이 많이 달라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예요. 어. 바로 그게 지리적인 조건에서 나오는 네. 부분인데 국가가 힘을 가지고 패권국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따질 때 지리적인 조건이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저 중요하다. 오. 중요하다. 오. 네.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같이 지리를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 여기가 어딘지는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도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예. 여기 지형을 보시면은 여기 산맥 있고요. 예. 여기도 산맥 있고 이거 다 산맥이고 나머지 부분들 와 이거 다 평평한 땅인 거예요. 요쪽에서 시작된 나라라고 치면 이 손이 있는 데에서 시작을 한 작은 나라면 예. 어디서 확장을 하는 게 제일 쉬울까요? 저 둘러싸인데 안에. 네, 요 둘러싸인 둘러싸였어요. 평평한 땅을 예. 그냥 먹는 게 제일 편하겠죠. 요 정도로 산이 있는 데까지 다 장악을 하려고 하는 게 말이 되겠죠. 그쵸. 요 안에 있는 자원을 다 쓰고 농사를 하고 요 안에서 무역을 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더 많은 인구가 생기고 확장을 하고 요 안에서 잘 살고 교육을 하고 싶으면 조금씩 외부랑 대륙에 있는 친구들이랑 교육을 해서 이 문명이 발전을 할 수 있겠죠. 예. 네. 그런데 여기까지만 했으면은 전 세계의 무역 질서를 통제하고 모든 사람들의 룰북이 되기에 충분할까요? 그러면 이제 너무 확장할 때는 여기가 좀 막혀 있는 게 좀 네. 안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이 나라가 지금 육지에 갇혀져 있어요. 예. 여기서 소금이 안 만들어진다고 소금이 안 생각해보세요. 만들어져요? 예. 소금이 원해요. 그러면 이렇게 교역을 해서 땅에 있는 애들이랑 무역을 하면 가격이 비싸겠죠. 왜냐면 건너고 오면서 중간에 상인이 많을 거 아니에요. 가격이 물로 가야 쌀 거예요. 되는구나. 물로 가야 돼요. 아. 그래서 확장을 하고 싶으면 뭐 이런 데에도 확장을 할 수 있겠지만 예. 여기도 또 산이 없으니까 공격받기도 쉽고 이 땅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고 예. 이왕이면 확장을 할 거면 제일 쉬운 데가 어딜까요? 근데 저 이거 홈 있네요, 저 홈. 예, 홈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 먼저 가겠죠. 여기 잡고 예. 예, 이쪽으로 안 나갈 것 같은 게 왜일까요? 이쪽으로 안 나갈 것 같은 이유 모르겠네요. 이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나가면 여기 다 평평한 땅이에요. 그러면 이거. 여기 나갔을 때 이 위에서 공격받기가 진짜 쉬운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걸 먹고 일단은 그러면 이 다음에 새로운 자원을 받고 싶으면 물로 가야 되는데 동쪽에 있는 물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육지로 갖춰져 있고 원양에 나가는 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좋네요, 위치가. 이렇게 네. 딱 가면 산도 막아주고.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내려가가지고 그걸 다른 나라들이랑 좀 무역을 하겠죠. 그렇게 실제로 확장을 한 나라예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인데 실제로 트리에스트 이 반도에 들어가서 무역을 되게 많이 하려고 했던 거죠. 우리 할아버지가 1917년에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 그래요? 사람이었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네. 그때 동전들이 엄청 많이 남아 돌았어요. 그래서 동전을 가지고 단추를 만든 게 있는데 집에서 할아버지 옷에 이렇게 있어요. 이 나라 동전이 있어요. 단추로 달려 있더라고요. 예. 유럽에서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는 나라였어요. 이렇게 보면은 유럽 지도가 나오는데 진짜 상당한 커요. 좀 많이 차지했어요. 그리고 무역을 할 수 있었으니까 좋기는 했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쪽으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일단은 협소해요. 우리가 무역을 하려고 하는데 네. 우리 배가 안전하게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공격하기 너무 쉽고 여기서 막 세를 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못 지나가게 하면 이제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른 기업들이 여기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가라앉히게 하려고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무역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고 이걸 뚫었다고 쳐요. 우리가 대서양에 나가려면 여기도 뚫어가야 또 되고 지나가야 돼요. 위쪽으로 안 갈 거예요.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베르베르 코스트라고 하는데 이 해안 지역의 해적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여기 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좁잖아요, 또. 그 동체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또 세를 내야 되고 또 비싸요. 네. 이거에 다 투자를 해서 리스크를 감당하고 하기에 여기 나가기도 힘든데. 실제로 제가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이 있어요. 아세요? 대항해 시대에 예전에 광고를 찍었었어요. 실제로 저는 90년대에 나왔던 게임을 했는데 네.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다 지나가요. 그럼 여기서 그냥 정박하고 계속 해적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기 이쪽에. 말씀하신 게 이제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옛날에 이게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하고 왜 자꾸 이 안에까지 들어가게 여기에 있는 거야. 궁시렁대면서 갔거든요. 아니 여기 지금 여기다 도착하면 되지 왜 꼭 안에까지 골목길까지 들어가 달라는 거야. 네, 여기 베네치아 은행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왜 여기까지 계속 들어가라 그러지? 그렇죠. 근데 어쨌건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상당히 커져서 유럽에서 진짜 큰 힘이 있는 나라이긴 했지만 육지가 아닌 다른 데에서 자원을 갖고 와서 더 많은 힘을 만들고 더 부를 쌓아가고 그렇게 하기에 유리한 입장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백권국이 되기에는 어려웠던 거예요. 지형 때문에. 네네. 그런데 똑같은 시대에 있었던 나라들 중에서 완전히 다르게 확장이 된 국가들이 있어요. 여기서 시작된 나라라고 치고 이 나라가 확장이 되면 이런 식으로 가겠죠? 아니 입구 막고 시작하네요. 예, 이 나라는 그러면은 무역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완전 좋죠. 완전 좋죠. 위로 가고 싶으면 위로 가고. 맞아요. 아래로 가고 싶으면 아래로 가고. 정답. 완전 정답. 그래서 여기는 지중해에 들어가서 다른 지중해 국가랑 무역하기 쉽지, 아주 좁은 해협 바로 붙어 있으니까 이 부분만 가지면 남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대서양에 나가고 싶을 때 돈 내라, 아니면 땅 내라, 아니면 물품 내라 하고 사람 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스페인이고요. 스페인이 결국에는 그런 입지가 좋았으니까 바로 이 아래쪽에 있는 아프리카를 먹고 전 세계적인 어떤 아주 큰 제국을 만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었던 거죠. 요 나라들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네. 지리 때문에 바다에 대한 통제를 할 수가 없으면은 대륙에서만 교역을 하게 되고 대륙에서만 힘이 쌓여지고 그러면 대륙 세력이 돼버리는데 해양 세력은 딴 데서 되게 많은 자원을 갖고 오고 통제하기가 쉬우니까 딴 데다가 뭐 항구를 만들고 기지를 만들고 그러면 다른 무역하는 사람들 통제할 수가 있어서 네. 해양 세력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대륙 세력, 해양 세력. 이건 이따가도 다시 나올 거예요. 지리적인 조건이 중요할까? 라고 물었을 때 무조건. 네, 정말 무조건. 중요하다. 정말 중요해요. 어떤 세력이 최대한의 힘을 모아갔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게 지리의 역할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타일러님이 보실 때 그 한국은 땅툭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네. 이게 좀 좋은 편이에요? 나쁜 편이에요? 아, 그것도 이따가 제가 사진을 갖고 왔으니까 있어요?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네. 해양 세력이 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곳이 어딜까? 왜냐면 해양 세력이 되려면 바다로 뻗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 이미 정답지를 봤잖아요, 우린. 미국이 정답지잖아요. 아, 그래요? 아메리카네. 왜냐면 대서양도 가고 태평양도 가고. 그죠. 네. 네, 맞아요. 북미예요. 그래서 그 남극을 보면 만약에 기후가 완전히 바뀌면은 네. 사실 여기 되게 좋을 수도 있긴 해요. 다 가니까 여기가 완전 사기인데. 진짜 사실은. 최고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살 수 있게 되면은. 근데 아니고 아시아는 좋을 것 같으면서도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육지에 있는 나라면 인도 해양에 들어갔다고 태평양에 들어가기 쉬운 게 아닌 게 섬이 다 막혀 있고 막 그쵸. 복잡하게 돼 있고 네. 요쪽에 있으면 또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가기 뭐하고 한반도를 보면은 이건 해양 세력이 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뻗어나가기에 예. 뚫어가야 될 게 많은데 예. 어쨌건 아시아는 대륙 세력이 되기엔 좀 쉬울 수도 있지만 해양 세력은 썩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 아프리카는 남쪽 사실 되게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대서양 있지, 인도 해양이 있지. 그런데 남반구에는 육지가 잘 없어요. 교역을 하려고 하는데 호주까지 가거나 인도까지 가지고 거리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유리하진 않고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미가 제일 유리한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위로가 아닌 여기 아래로 갖고 있다. 여기 멕시코다 하면은 조건이 어때요? 여기 저희 좀 약간 답답하네요, 여기가. 여기는 좀 예. 답답하죠. 답답하죠. 저기 예. 위에 플로리다인가요? 맞아요. 플로리다가 막아주고 미국 툭 튀어나온 거죠. 맞아요. 툭 튀어나온 거 있고 카리브해에 있는 섬이 많고 이거 다 뚫어가야지 대서양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경쟁이 많겠죠. 절묘하네요, 플로리다 위치가. 미국. 일부러 그런 건가? 아니, 되게 민감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나갈 때 툭툭 치면 안 되니까 여기 있으면 좀 답답할 것 같고. 근데 이게 사실 넓게 갖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시아도 여기랑 이렇게 갖고 있으면 지중해로 해가지고 여기도 되고 태평양도 되고 위치도 위치인데 많이 갖고 있으니까 양쪽 다 뚫을 정도로 넓게 갖고 맞아요.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게 아닌가. 그건 정말 정답이에요. 미국의 역사를 좀 그러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고립주의를 얘기를 하는 사람 많아요. 예. 미국이 이제 전 세계를 봤을 때 약간 고립을 하게 된다 이러는데 예. 저는 고립주의가 안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쪽에서부터 서쪽을 갖고 있으니 그게 된다. 그러니까 동쪽만 있을 때는 전 세계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 그 얘기가 너무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어. 그래서 지난번에도 나왔던 지도죠. 이 밑에
스페인이 플로리다를 갖고 있어요. 스페인도 이쪽을 다 갖고 있고 쿠바를 갖고 다 이거 갖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밑에 다 스페인 애들이 통째를 하고 가운데 이렇게 프랑스가 통째를 하고 위에 영국인데 얘네가 독립을 했지만 예.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단 말이에요. 답답하네요. 답답해요. 그리고 다시 정복을 당할까봐 되게 우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확장을 하는 데 집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초창기에 이 먼로 대통령이 1823년에 의회한테 연설을 하면서 기본적인 세계관을 내세운 게 있었어요. 네. 그걸 우리가 영어로 Monroe Doctrine이라고 해요. 먼로주의라고 그치. 한국말로 얘기를 하는데 어떤 거냐면 여기에 유럽 국가들이 많아요. 유럽 국가들이 북미에 없어져야 된다. 없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없어져?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다 독립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먹든지 유럽 열강들이 우리 앞마당에서 없어져야 안전할 것 같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먼로주의로 북미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제국들의 그런 거를 없애야 된다는 게 미국의 기본적인 세계관으로 설정이 됩니다. 예. 근데 어떻게 없애냐 이거죠? 독립을 어떻게 시키고? 근데 이게 약간 이 시기부터 미주 안에서는 종종 독립 세력들이 많이 생기고 있었어요. 요쪽 지역이 막 독립을 하고 싶어 하고 요쪽 지역이 독립하고 싶어 하고 특히나 미국이 독립한 걸 보고 우리도 할 수 있겠는데 싶은 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먼로는 그래 독립해라 빨리 권장하는 거야. 그래도 빨리 독립하세요.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그렇군요. 미국이 서쪽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는데 이 먼로주의가 거의 100년 가까이 이어져요. 그리고 보통 먼로주의의 정점이 됐던 순간이 미서전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1898년에 여기 쿠바가 아직 스페인 거였어요. 그리고 페르토리코도 아직 스페인 거였어요. 네. 그래서 작전에 들어갑니다. 네. 1890년대 후반에 여기 작전 들어가서 쿠바를 치고 페르토리코를 치고 독립을 시켜요. 시켜요. 강제적인 독립을 시켜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유럽을 쫓겨냅니다. 그러면 요때부터 미국이 해양으로 뻗어나가기에 이제는 경쟁자가 요 지역에서는 없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미국이 주변을 다 먹어야 되고 자기 마당에만 집중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요즘에 뭐 트럼프가 관세를 만들고 예. 뭐 제조를 다시 미국으로 데리고 오고 막 그러니까 이제는 보호 정책이다, 고립주의다, 미국의 고립주의가 다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미국 고립주의가 있었다. 그래서 요때는 이 마당에만 집중을 했었다라고 할 거면 예. 그러면 실제로 여기만 보고 있었어야 되는데 네. 1898년이죠. 요 지점 전에 일본 내지 유신을 했는데 예. 그건 미국 배가 가지고 강제로 시킨 거잖아요. 네. 무역을 하자고. 예. 일본에 가가지고 쇄국 정책을 가진 곳에 왜 강제로 군포를 활용해가지고 무역을 하라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미국 고립주의의 전성기 때 먼로주의의 어떤 곡지점이 됐던 미서전쟁을 했을 때 쿠바 치고 들어간 건 이게 대표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작전 때 어디에 또 갔어요? 필리핀. 필리핀을 쳤어요. 예. 필리핀이 스페인 제국 땅이었는데 예. 그때 1898년에 미국이 필리핀을 먹었어요. 필리핀을 이게 사실 사줬어요. 이게 쿠바랑 이런 얘기 할 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아시아로 오니까 숙연해지네 이게. 그래요? 아니 미국 군함이 와서 이 아시아를 네. 침공을 하니까 맞아요. 아시아인으로서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럴 수 이거 있어요. 가슴 아픈 일 그럴 아니에요? 수 있어요. 예. 가슴 아플 수 있어요. 필리핀 예.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을 나빴겠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고립주의냐고요. 예. 그게 고립주의냐고. 엄청 팽창하는데? 1899년부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까지 필리핀을 자기 땅으로 삼는 게 고립주의냐고. 너무 확장주의인데. 확장주의 그대로예요. 예. 미국은 초기에 고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던 게 예. 지리적으로는 대륙 세력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지리적으로는 여기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의 바다만 있는 거였어요. 예. 그런데 이 육지를 다 갖게 되면서 동쪽부터 서쪽까지 갖게 되는 순간부터 확장을 하는 거예요. 네, 심지어 마당이 다 정리되질 않았는데도 확장을 해서 일본까지 갔다가 필리핀을 먹다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백권의 시대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1940년대 때부터인데 한때도 사실 고립을 한 적이 없다. 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 고립주의라기보다는 권력에 자립을 하려고 대륙에 있는 거 먼저 집중했을 뿐이다. 근데 힘 세지면 다 똑같아지나 봐요. 힘세지면 다 똑같아져요. 그래서 미국은 원래 대륙 세력으로 시작을 했지만 해양 세력으로 확장을 하게 됐고
있었고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이제 패권을 가지게 되는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오늘은 지금 세계 질서가 막 바뀌고 있는데 미국의 정치가 왜 저래? 트럼프가 왜 저래? 이런 걸 이해하고 싶은 건데 예. 미국의 세계관이 요 배경으로부터 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예. 예, 미국이 이제 영국으로부터 패권을 넘겨받았거든요. 팍스 브리타니카에서 팍스 아메리카나로 바뀌는데 이건 2차 세계대전이 결정적인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영국이 되게 해군이 셌어요. 그리고 이제 경제 통제가 다 가능했었는데 네. 근데 전쟁을 하게 되면서 정말 초토화가 됐어요. 그래서 가장 힘센 해군이 있는 나라는 미국이었어요. 남아돌았을 때는. 네. 실제로 1944년에 전쟁이 끝나기 전에 서양 국가들이 뉴햄셔주 브레튼우드즈라는 데에서 회의를 가지게 됐어요. 어떻게 세계 무역 질서를 만들까 논의를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GATT라는 시스템이에요. 미국 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무역을 하는 서양식 무역 질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예. 같이 무역하는 나라들이 이 GATT에 가입해서 같이 할 거면은 그 나라가 갖고 있는 통화를 미국 통화로 바꿀 수 있는 퍼센티지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무역을 한다. 근데 그 기본이 달러예요. 결국에 이제 미국 위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서 GATT가 만들어지고 무역 질서는 요거 위주로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근데 네. 그런 거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가 있을 수 있죠. 제가 그냥 바로 떠오르는 소련 있네요. 소련. 소련, 맞아요. 소련이에요. 그래서 뭐 냉전 뭐 있었고. 맞아요. 그래서 바로 냉전이 이어지죠. 자기만의 진영도 만들라 그래요. 친밀할 거냐, 친소를 할 거냐. 그리고 어중간에 있는 나라들이 있죠. 예. 양쪽을 좀 하고 싶은데 아. 어떻게 하면 양쪽을 할 수 있을까? 눈치 보는 거죠. 눈치 보는 중립을 하려고 하는 나라들. 그러니까 약간 뭐 이런 거죠. 뭐 미국하고 밥 한 번 먹었는데 소련이 야 왜 너 쟤랑 밥 먹어? 맞아요. 아 그때는 뭐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나서 먹은 거야. 너라도 한 번 먹으면 되잖아. 그래서 한 번 먹고 그러면 맞아요. 제가 왜 먹어? 그러면 또 아 그때 지나가다 한 번 먹은 거야. 맞아요. 아.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있었어요. 제3세계라고 부르게 되는데 쉬운 입장이 아니에요. 미국 진영이 만들어지고 소련 진영이 만들어지는데 이 나머진 애매한 진영은 이 두 나라가 경쟁을 하면서 선택해라.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올 거다. 하면서 이어져요. 몇십 년 동안. 이게 그런데요? 전개가 될 때 미국이랑 소련이 경쟁하는 분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기. 미국이 핵무기가 있었잖아요. 핵무기. 그걸 보고 바로 소련이 우리로 만들어야 돼 하고 핵무기를 더 만들고 양쪽에서 핵무기를 더 만들고 진짜 이때 어떤 얘기들까지 있었냐면 핵무기를 우주에 날려서 또 써야 되나? 라는 거를 막 실험을 하려고 그러고 막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서로 더 강한 나라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우주선 쏘고 막 위성 쏘고 막 이제 그러면서 네. 그죠? 자연스럽게. 그렇죠. 우주 산업도 스푸트닉 모먼트라고 아시죠? 이제 네. 소련이 스푸트닉이라는 첫 위성을 올렸으니까 미국 쪽에서 달까지 가야겠다 해서 달까지 가게 되고 이런 경쟁들도 붙었고, 그러니까 기술적인 경쟁. 그리고 전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것들 중에서 어떤 전쟁이 소련이랑 미국이 붙은 전쟁일까? 6.25 6.25 베트남 전쟁. 베트남 뒤에는 모르겠어요. 다예요. 어? 다 미국이랑 소련이 붙은 전쟁이에요. 아프가니스탄 전쟁도요? 네, 요건 아. 어떻게 된 거냐면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베트남 전쟁의 소련 편.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에 소련이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베트남 전쟁이 미국이 그러네. 베트콩이랑 같이 예, 싸우는 거였잖아요. 그러네요. 지원은 반대쪽에서 소련이나 이렇게 공산권에서 지원을 받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대리전인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은 그러면은 미국이 지원을 좀 그 물자적으로 좀 하고요. 맞아요. 왜냐면 미국이 들어가면 이제는 둘 다 핵무기가 있는데 엄청나게 위험할 것 같은 거예요. 6.25도 사실은 직접적으로 붙지도 않았어요. 아 그래요? 미군이 이렇게 뭐 소련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들어왔죠. 중국이 들어갔지 소련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소련이랑 미국은 직접 붙지를 않아요. 대리전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패권에 대한 싸움이 있는데 내 쪽 해라에 대한 어떤 갈등이 생기면 그럼 전쟁이 되게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저쪽 편에 넘어간다는 게 너무 부담되니까 이제 무조건 이제 저런 식으로 교란을 시키고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미국이 요때 소련이 있는 동안에는 이 세계를 바라봤을 때 뭐 한반도를 봤을 때 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뒤에 먼저 있는 생각은 항상 소련.
이었겠죠. 예. 모든 나라에서 소련의 손길이 보이는 거고 반대로 소련 입장에서는 모든 나라에서 미국의 손길이 보이는 다 거죠. 있는 거고.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소련이 뭐 막 경쟁이 막 치열해져가지고 진 게 아니고 사실은 그냥 스스로 무너졌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분석도 많은데 여기서 보면은 미국은 명확하게 해양 세력이에요. 다 이렇게 넓게 포진되어 있죠. 네, 원양을 많이 장악하고 있어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소련의 공산권이 대서양에 들어가기 쉽지가 않고 그러네요. 네. 막혀있네요. 되게 대륙 세력으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 미국은 자기 입장대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해양 세력이니까 전 세계가 중요하다. 예. 다 중요해. 예. 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련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냥 유라시아가 중요해. 유라시아를 좀 먹고 싶다. 딴 거는 좀 생각해볼게. 근데 미국은 소련이 자기랑 똑같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해양 세력이 되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패권을 갖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의 어떤 갈등이 많아졌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이제 세련에 대한 집착이 한참 동안 있었는데 1980년대 세련이 되게 쇠퇴하게 되면서 결국 이제 슬슬 무너지고 요때 이제 91년에 소련이랑 미국 위주로 같이 얘기를 해서 핵무기를 더 만들지 말자 해서 요때 조약이 맺어지고 그랬었어요. 이렇게 이제 끝납니다. 근데 끝나니까 미국은 그러면 한참 동안 소련을 안경으로 해서 세계를 보고 있었는데 소련이 없어지니까 또 유일한 패권국이 돼버리는 상황인 거예요. 그쵸? 무역을 되게 많이 했고 이젠 진영을 많이 확장을 해놨는데 이제는 진 쪽이 또 우리랑 잘 지내려고 하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뭐야? 괜찮네? 예. 갑자기 세계관이 확 달라져요, 미국이. 미국에서 되게 많은 학자가 이제는 우리가 왜 이겼을까? 왜냐면 해양 세력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전파를 시켰기 때문에 이 큰 진영을 만들었기 때문에 관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승리 요인이다. 그게 승리 우리가 살아남은 요인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90년대에 이 프란시스 부쿠야마라는 이제 미국 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The End of History라고 책을 냈어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이 결국 뭐냐면 민주주의를 하면 다 평화로워지고 다 잘되고 다 이기고 그리고 세상이 뭐 그냥 행복하게 해답이다. 살고 민주주의가 해답이다. 손에 손잡고 막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되는 사상이 나와요. 예. 근데 실제로 90년대는 그렇게 굴러갔어요.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이제 클린턴 정권이 두 번의 임기가 있었죠. 예. 근데 요때 전 세계를 끌어안았어요. 러시아랑 중국이랑 공산권에 있었던 독립국들을 미국이 만들어 놨던 질서에 편입을 시키자 차라리 그러면 패권 유지 가능 그리고 다 같이 그럼 우리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GATT가 있었죠. 예, GATT를 개편하게 돼가지고 WTO를 만들게 됩니다. WTO가 거기서 되는구나. 지금 거의 웬만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지금까지 거의 다 들어와 있어요. 예. 미국은 그러니까 여기서 신자유주의가 자리 잡히게 되는 거예요. 신자유주의는 관계, 문화적인 영향력이 중요하니까 사상이 동맹을 많이 만들고 무역을 많이 해서 친근하게 지내면 국제기구를 또 만들면 그러면 제도가 돼요. 그래서 이 제도가 힘이다. 이거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무역기구를 만들었지, 세계 은행을 만들었지, IMF를 활용을 했지. 그래서 이러면서 결국에 이제 미국을 기반으로 한 세계판을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세계 기구들이 만들어지고 한 거군요. 네네. 근데 그때부터 이렇게 다 손잡고 하는 어떤 세계에서 살게 되는데 미국이 공격을 안 받았을까요? 미국이 이젠 전쟁 공격 안 받을 것 같고 이 사람 말에 따르면은 이젠 적이 없다 이랬는데 근데 공격을 받게 돼요? 중국. 실질적으로 공격한 거. 실질적으로 공격한 월드 트레이드 타워. 맞아요. 9.11 테러. 확실하게 공격을 한번 받아요. 근데 이건 2001년이잖아요. 90년대 시스템이 만들어진 지 세계무역기구 기준으로 말하면 6년 차.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공격을 받아요. 그러면 이걸로 뭔가 갑자기 또 세계관이 바뀔 것 같은데. 무너지는 거야. 그렇게 하면 이렇게 없을 줄 알았는데. 바뀔 것 같은데 안 바뀌어요. 그대로예요. 여기서는 공격을 가한 데가 결국 이제 알카이다였어요. 근데 알카이다가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행위자가 공격을 한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이거를 세계 질서를 바꿔야 된다. 패권에 대한 도전이네. 이런 인식을 안 하고 그냥 공격을 한번 받았는데 얘네들을 그냥 밟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9.11 이후에 공격한 세력이 있었을까요, 미국을? 미국을 공격한 세력? 없어요.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실질적인 어떤 폭발을 시키거나 네. 폭탄을 터뜨리거나 이런 식의 무력 충돌이라기보다는 사이버 공격, 정보 교란 작업, 주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는 해역에 침해하는 거. 제가 리스트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길어서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어요. 2005년부터 슬슬 시작을 하는데 2010년대에 아주 많아지고 이제는 정말 장난이 아닌 수준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국방부에서 발표된 자료인데 여기를 보면은 세계적인 해저 케이블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네,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고요. 러시아가 이렇게 해군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중국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네. 이게 미국 국방부에서 발표가 됐을 때 국방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충격이었어요. 여기를 보세요. 예. 이게 미국 앞바다까지 이렇게 유럽이랑 미국의 케이블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역시나 미국이랑 동양권을 이어주는 이런 케이블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이쪽으로 좀 보시면 네. 이거 알라스카거든요. 알라스카 땅에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러시아는 약간 유럽을 향한 대륙 세력이고 중국은 동양에 있는 대륙 세력인데 둘 다 해군을 잘 운영해가지고 이런 식의 압박감을 넣고 있다.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알라스카예요. 예. 알라스카 미국 땅이죠. 여기서 선이 없는 파란 부분이 있죠. 예. 요거는 US Exclusive Economic Zone이라고 있어요. 국제법에 따르면 이 지역은 미국만이 바다의 자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영토나 마찬가지다. 근데 이 해역에 중국이랑 러시아의 공군 혹은 해군이 계속 들어와요. 아, 왜 들어오는 거야? 계속 들어와요. 원래 들어오면은 주권 침해예요. 주권 침해니까 이건 네. 원래 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치면 전쟁이 나요. 그리고 여기 선 쳐져 있는 지역 있죠. 이거는 공역이에요. US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여기에 들어오면은 이제는 좀 쳐야 될 수도 있다라고 표시되는 공역이에요. 그런데요, 중국에서 알래스카까지는 멀잖아요. 근데 굳이 저 앞까지 와가지고 왜 자꾸 얼씬거리는 거예요? 아니, 중국 어선 막 우리나라 서해에 계속 침범하거든요? 꽃게 잡느라 뭐 그렇다고 하는데 뭐 이유가 있잖아요. 왜 네. 저 알래스카까지 가가지고 왜 네. 침범을 하냐 이거죠? 알라스카가 되게 먼 것 같아가지고 예. 아 그건 뭐 굳이 뭐 왜 거기까지 가냐 이럴 네.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위에서 봤을 때는 예. 알라스카가 여기고 중국이 여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멀지는 않고 알라스카에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공군기지가 있어요. 중화인민공화국이 만약에 지역에 대한 통째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알라스카 신경은 써야 돼요. 그래서 저 멀리서 와가지고 계속 구경한 거야? 계속 구경을 하는 거고 그리고 미국 건드리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반응을 할까 안 할까. 아, 이런 걸 하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했던 지리적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거죠. 북극 무역. 북극 무역은 2030년대부터 합니다. 2030년대 멀지 않아요. 5년에서 10년 안에 북극을 통해서 무역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무역에 대한 통째권이 있는 나라는 미국이랑 러시아예요. 근데 중국은 무역을 무조건 해야 되는 나라예요. 예. 유럽이랑 막 하고 싶고 막 해외랑 막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 미국 눈치를 보면서 지나가야 되면 러시아 눈치를 보면서 지나가야 되면 1위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군사력을 전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 지역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중요한 지역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네. 보는 것까지는 그런데 왜 자꾸 그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까지? 바로 앞까지만 가는 거면은 뭐 알겠는데 왜 네. 계속 더 안으로 들어와서? 요거는 이제 영어로 salami slicing이라고 합니다. 이제 전략인데 더 자세히 보려고? 이런 거예요. 예. 안 만지고 있어요. 아, 너무 열받아요, 이거 진짜. 아, 만지고 있어요? 너무 열받아. 조금씩 진짜 열받아. 안 만지. 아! 이제 두 손까지 가능하잖아요. 아, 열받아. 두 손까지 가능한데 그러면 좀 머리 그냥 잡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 예. 처음에 이렇게 한 손을 하는데 예, 예. 이게 별로 힘이 안 된다. 그래도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중국의 전략상. 네. 미국이 90년대에는 너무 취해져 있어가지고 예. 다 미국 편일 거다. 다 끌어안으면 된다. 다 같이 갈 거다. 손에 손 잡고 아자 화이팅 막 이랬는데 들어오고 나니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젠 슬슬 이 축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고 관점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사실 러시아도 이제 최근에 북한이랑 상업 방어 조약을 썼잖아요. 예. 체계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한국에서 왜 엄청 시끄럽게 소리를 내지는 않는지는 전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굉장히 예. 중요한 일인데. 네, 원래 휴전 서명한 데가 UN 쪽에서 쓴 게 있고 그리고 북한 쪽에서
서명을 한 게 있고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참여자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소련이었고 소련이 없어져서 이제 러시아인데 그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북한이랑 무력 충돌을 해가지고 뭐 어떤 일이 생기면 거기서 뭐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러시아는 거기서 뭐 뭐라 할 게 없는 거예요. 최근까지는. 그런데 상호 방어 조약을 쓰면은 작은 교전을 하는 것도 러시아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그럼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모르고 있었네요. 왜냐하면 저는?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니까. 그거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한 건데 이건 전 멘붕이었어요, 사실. 이 얘기를 듣고 허걱했어요. 예. 세계판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뭐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이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이 두 나라 사이에 협력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뉴스에서 밝혀졌는데 북한이 또 인정을 했고요. 그 우크라이나에 군인들 파견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그 파병을 하는 대신에 러시아가 북한에다가 의료, 병원 건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고 미국에서 지금 우려하는 게 뭐냐면 무기 혹은 기술에 대한 협력이 이제는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뭐 핵무기 사용이나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사이버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협력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틀이 잡혀 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러시아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퍼주기 방식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바라보게 됐어요, 미국이.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도 남중국해 여기도 막 또 이렇게 좀 뉴스 많이 나와요. 그렇죠. 미국만 공격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중국 해역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인데 근데 이 빨간 점선이 다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요? 아니 뭐 기준 이래요. 있잖아요. 법이 있잖아요. 국제법이. 그거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기존 질서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거예요. 라고. 하긴 그거 동의하지 않는 4인방이 아까 나왔던 그 4인방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다른 나라들 해역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섬들이 있어요. 이 섬들은 다 자기 거래요. 이 섬도 자기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 섬. 그렇기는 하죠, 맞아요. 왕섬. 맞아요. 올해 이거 왕섬 이거 간다고 막 그런 얘기 막 돌아가지고 무서워 죽겠어요. 네. 근데 이거 훨씬 더 무서워야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나라들의 해군들이 막 나와서 이거 지키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어선을 보내요. 근데 어선에 무기가 있는 거예요. 꽃게 잡으려고 침범한 게 우리 그 서해. 그래서? 와, 저 어이없다. 아니. 사람잡이 어선이네. 꽃게잡이 어선이 아니고. 아니 저 왜 저러는 거예요? 자기 땅도 넓어가지고 그 바다도 많구만. 여기 이건 또 이따가 좀 더 할 거예요. 근데 하여튼 여기서 이 질서에 대한 도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은 주권 침해를 계속 받고 있고 공격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 사실이고 그래서 미국이 바라보고 있는 세계의 축들이 이젠 다시 신냉전처럼 만들어지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랑 원래 사이가 좀 좋고 무역을 많이 하고 있고 국방 조약이 어느 정도 있는 나라들이 있는 거죠. 뭐 북대서양 조약 기구를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미국이랑 쌍방의 국방 조약이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 뭐 일본, 한국 그리고 이제 호주 뭐 이런 나라들이 있고 좀 느슨하게 연결이 된 나라들이 있어요. 태국, 베트남, 파푸아뉴기니랑 뉴질랜드가 있는데 근데 반대쪽에 이 나라들도 서로 이런 조약들을 맺기 시작한 거예요. 러시아가 북한이랑 상호 방어 조약을 쓰게 됐고 중국이랑 러시아랑 이란이랑 북한이랑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이런 신냉전이 뭐 발생하면 쟤네를 때려야지 왜 자꾸 회원들한테 관세를 막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어떡하지?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다 잘 지낼 것 같고 제도만 만들면 같이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격이 조금씩 더 생기고 조금씩 더 만져지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동맹국도 그렇고 또 다른 지역도 그런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제일 눈에 들어오는 데가 중화인민공화국이에요. 중화인민공화국. 제일 패권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곳이 중화인민공화국이고요. 여기에서 저 얘기를 풀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의 입장에서 보는 게 또 필요해요, 사실. 지리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초반에. 여기서 우리가 나라를 만들기 시작하면 어디로 확장을 하는 게 말이 될까요? 지리적으로는.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죠. 오른쪽으로 좀 가겠죠. 이렇게 가겠죠. 역사적으로 중국에 있는 나라들은 요 안에서 만들어지고 확장하고 서로 전쟁하고 막 이렇게 땅을 가지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반은 대륙 세력인 거예요. 그러면은 확장을 하고 지역에 대한 통제를 좀 하고 싶으면은 확장을 더 해야 되겠죠.
확장을 하려면 요 뒤로 그냥 나갈 수도 있는 거지만 바다로 나가야 될 거예요. 바다로 나가서 무역을 해야 되죠. 예. 그런데 원양에 바로 나가지는 못하겠죠. 여기에 일본 있고 대만 있고 필리핀 있고 또 borneo 있고 막 다 막혀 있어요. 인도 해양에 가려면 또 뭐 섬이 있고 요 안에서라도 일단은 할 수 있는 만큼 통제권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좀 확보를 하고 싶겠죠. 여기서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이런 걸 다 잡아도 원양에 나가려면 예. 얘도 뭐 독립국이래. 미국이랑 친하대. 미국 무기 자꾸 산대. 예. 쉽게 나가기가 예. 이거 완전히 나가는 행동 자체를 통제하기가 아, 이렇게 보니까 저 문 저거 진짜 거슬리게 막혀 있네요, 저기. 문이. 이거 거슬리게 막혀 있는 거예요. 아니 대만이 미국이랑 정식적인 국교도 없으면서 그것도 기지도 없으면서 왜 이걸 눈치를 봐야 돼요? 이것만 있으면 바로 원양인데? 그리고 여기를 가지면 사실 군사력 전파가 훨씬 더 쉬워져요. 중국이 2001년에 세계무역기구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무역을 할 수 있어 엄청난 성장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고 그 돈을 국방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예. 그래서 중국이 20년간의 군사력이 10배에서 15배 늘었다는 거예요. 와. 그리고 제조 속도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속도. 쏘면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쏘면 또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중국의 속도가 6이면 미국은 1.8이에요. 3배 이상이네요? 네. 내 주식이나 저렇게 오르지. 이게 그러니까 미국은 완전히 혼자서 중국을 억제하기에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동양권에서는. 왜냐하면 이렇게 빠르게 무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핵무기 얘기를 할 거면 2010년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은 240개 정도의 핵무기가 있었어요. 예. 지금은 600개이고요. 2030년이 되면은 1000개 넘을 거예요. 계속 늘리고 있어요. 미국이 늘리고 있어요? 안 늘리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든 핵무기는 90년대 이후로 만든 거예요. 미국은 냉전 때 만든 것들이에요. 예. 막 30년, 40년 된 무기들이란 말이에요. 예. 중국의 무기들이 훨씬 더 최신이고 양이 많고 요거 이렇게 공격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만들었는데 해킹을 엄청 많이 해요. 통신사 그리고 OPM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요거는 정부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 관련 개인정보나 이런 거 다 해킹을 하는 거예요. UST가 뭐냐면 미국 재정부를 2024년에 해킹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이거는 공격이 아니면 예. 뭐가 공격인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지재권이나 훔치고 막 이런 행동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예. 2015년쯤부터 해서 작전이 있었어요.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서 제외 중국인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기업의 IP를 훔치거나 군사기지에 뭐 대학생들이 가가지고 뭐 사진을 찍고 막 이렇게 그런 사건이 미국에 두 번이나 있었어요. 미국에 있는 진짜 순수한 유학생이에요. 별 생각이 없고 그냥 공부하고 싶었다. 근데 갑자기 대사관 영사관에서 연락이 왔는데 뭘 해달래요. 가서 예. 뭐 사진을 찍어달래요. 그런데 이걸 안 하면은 부모님 어쩌고 저쩌고 한다라는 협박이 있으니까 그냥 가서 그냥 해요. 네. 아니면 돈을 받든지. 실제 스파이가 네. 아니고 스파이이긴 해요. 애초에 들어올 때부터 스파이 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죠. 전문직 요원은 아니에요. 간접 행위를 하게끔 민간 분야에 있는 사람을 억지로라도 동원을 시키는 걸 많이 해요. 중국이. 예. 그런 거 되게 많이 해왔고 지금 미국 마약 문제가 엄청나게 있는데 펜타놀에 들어가는 기본 성분을 계속 미국 주변국에다가 공급을 해왔는데 미국이 그걸 공급하지 마라. 통제를 하라. 통제를 할까 말까 할 때가 유일하게 중국이 원하는 거 있을 때였어요. 네, 중국이 정상회담을 가질 때 막 멈추겠다 그러다가 이제 안 멈춰지고 뉴욕시에서 2024년에 밝혀졌는데 시진핑 정부 혹은 공산당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만들거나 전파하는 사람들을 잡거나 하는 역할을 하는 공안이 사무실을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주권침해예요. 생각해보세요. 미국이 경찰 사무실을 서울에 설치를 한다 해봐요. 지금 미국 세계관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실질적으로 미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이 중화인민공화국 위주로 이어져 나가고 있고 진영이 러시아와 이란하고 북한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항을 하려면 혹은 억제를 하려면은 엄청난 힘을 모아가야 되는데 이 위협을 미국만 인지하고 있으면 혼자 하면 1대4? 되겠냐고요? 군사력이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는 중국인데? 안 되겠죠, 그거는. 그래서 옛날에 미국이 세계를 봤을 때 소련을 프레임으로 국제정치를 했다가 중국에 패권 도전이 있네? 그러면
세계에 있는 모든 일들, 직접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관련이 아니어도 그 뒤에 손길을 쓸 수 있겠구나를 생각하고 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는 물어보는 게 얘는 근데 왜 저래? 예. 트럼프는 제일 근데 그러면 궁금한 거죠? 왜 저래? 이러는데 이게 너무 설명하기 어려워요. 대부분이 그냥 오직 관세가 경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세를 하는 건 보위주의를 하려고 한다. 이제는 미국 우선이다. 동맹국들 이제 저버리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면 기존 세상은 잘 지내던 세상인데 예. 갑자기 왜 이래? 예, 맞아요. 이니까. 근데 미국의 관점은 어땠죠? 미국의 관점은 계속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예. 그 공격을 가하는 쪽이랑 무역을 하고 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세를 올리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건 갑자기 나왔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예. 사실은 갑작스럽지는 않아요. 따지고 보면. 예. 첫 임기 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트럼프는 철강 산업, 알루미늄이랑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나라에다가 관세를 갖다 붙였어요. 한국에서도 관세가 갑자기 생겼는데 되게 혼란스러웠는데 예. 중국한테는 온갖 소비 관련된 분야에 대한 아주 광범위한 관세를 붙였어요. 예. 그래서 이거 한번 경험한 적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가 뭐 다시 민주당이 들어오고 뭐 신자유주의를 믿고 있는 사람들, 현실주의자 말고 우호 관계를 유지를 하고 동맹하면서 같이 이렇게 국제기구를 이렇게 유지를 하면 된다 하고 이러면 바이든이 다시 들어올 때 괜찮겠다 예. 싶잖아요. 들어왔는데 바이든이 한 게 뭐냐면 우호국들한테는 완화를 해주고 예. 중국한테는 인상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신자유주의적인 사고에 맞는 거긴 해요. 그런데 그래도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하고 있는 부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예. 바뀌었는데도. 예. 그리고 이 사람이 IRA라는 법도 만들었어요. 네. 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를 줄이려고 하는 법이라는 명칭이에요. 예.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없애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예. 근데 법의 내용을 보면은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첫 번째, friendshoring, 그리고 중국이랑 연결된 생산사슬을 갖고 있는 기업들한테 세무적인 벌점을 주고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특별히 이중사용이 쓸 수 있는, 이중사용이라는 게 민간업 혹은 군사 쪽에서 사용이 될 수 있는 기술들, 에너지, 태양광 패널, 반도체, 전기차, 리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 생산사슬을 연결해서 하지 마라 하는 방향으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friendshoring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이랑 진짜 우호적인 관계가 있는 나라에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를 원했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다만 우리 편한테는 좀 잘해주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중국을 연결만 안 돼 있으면 사실은 이제 괜찮은 거고. 근데 이제 트럼프 때 이게 더 깐깐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더 깐깐해져요. 우호국들 중에서 중국에 대한 제조 의존도가 높은 데도 많아요. 그래서 네. 거기서 의견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실제로 이제 대통령령을 내면서 이렇게 했는데 예. 사실은 트럼프가 보호주의를 하고 싶다 했으면은 그냥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를 통해서 그냥 법을 만들었으면 되는 거예요. 네. 법을 만들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관세 발표를 하고 미루고 하고 있는데 처음에 발표를 했을 때 유럽연합, 일본, 대한민국, 미국이랑 사이가 되게 좋은 데한테 엄청 뭔가 높은 거를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다 유예를 하고 실제로 그냥 10을 기반으로 했는데 유일하게 그거를 유예하지 않고 10으로 낮추지 않은 데가 중국.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령을 내서 나랑 협상해라 프레셔를 일단 넣고 예. 다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좀 낮춰드릴게요. 원하는 게 얻을 수 있는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은 아무래도 그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일단 때리자고 이어지는 거예요. 이 관세를 도입을 하게 되니까 예. 중국의 컨테이너 수출량이 한 60% 정도 떨어졌대요. 떨어졌어요. 예. 네. 그러면 돈을 못 벌겠죠. 근데 이게 아마 트럼프 정권에서는 돈을 못 버니까 그 돈을 무기 제조에 못 쓴다. 예. 이 논리일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거는 자기네들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국이 바보가 아니에요. 시진핑 주석이 보통 나라를 떠나질 않아요. 예. 해외 방문을 잘 안 하는 케이스예요. 근데 이번에 했나 중국 봐요? 주석이. 네, 맞아요. 관세가 발표되고 나서 중국 주석이 동남아 순방을 하게 됐어요.
동남아에 순방을 하게 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육성을 하려고 그러고 중국의 제품들을 베트남이나 동남아에 있는 다른 나라에 보내서 그 나라를 통해서 미국이나 다른 시장에다 공급을 하는 전략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베트남 뭐 세탁을 때리지 않았어요, 막? 네, 그래서 베트남에 또 때리고 시진핑이 말레이시아에 갔던 건가 동남아시아에 갔는데 그 직후에 트럼프가 대통령령을 쓰는데 아세안에서 만들어지는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1000몇 %의 관세를 때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맞아요. 네, 거기서 그냥 싸우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랑 미국이. 계속 지금 무역 질서에 대한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우호국들한테, 왜 동맹국들한테 이렇게 관세까지를 때릴까? 예. 왜냐면 원하는 게 있으니까. 예. 그리고 왜 뭘 원하는 걸까? 중국하고 놀지 마라? 제가 봤을 때는 이거예요. 동맹국들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무역 수치가 되게 높아요. 1등이거나 2등이에요. 그런데 진짜 미래를 막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해보면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이랑 갈등이 엄청 많아져 있을 때 예. 이 동맹국들이 중국한테 경제적인 의존도가 엄청 높다. 그러면 군사적으로 미국 도와줄 것 같아요? 고민을 하겠죠. 예. 고민을 하겠죠. 예. 예. 그러니까 중국한테 돈 안 가게끔 해서 무기 투자를 안 하게끔 하고 그 패권에 대한 도전을 좀 말리려고 하는 전략이 먹히려면 다 같이 해야 동맹국들도 안 해야지. 안 해야 된다. 거래를 안 해야지. 그런 사고인 거예요. 아. 그래서 관세를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느낌으로는 저는 원래 의회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미국 의회에서 일을 했었어요. 대통령령으로 도대체 왜 이렇게 관세에 대한 이게 되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볼펜을 이렇게 흘리면 그냥 없어지는데 네. 왜 그랬을까? 딱 보니까 이게 어느 세상에서 살고 싶니? 같은 협박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계속 이제 의중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제 너 중국이랑 활발하게 무역을 해서 우리랑 같은 편을 하지를 않은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고 미리 생각해봐라. 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의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 시뮬레이션으로 이거 원해? 안 원해? 안 원하면 얘기하자. 아. 진짜 보호 정책이고 진짜 때리겠다 하면은 그냥 법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거 못할 사람 아니에요. 그냥 바로 의회에서 통과됐을 거예요. 그게. 중국은 미국의 말 안 듣는 이유는 자기가 더 많이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주변에 막 이런 거를 룰대로 하기 싫으니까. 근데 왜 자기네 땅에서도 뭐 좋은 거 많이 나오고 하는데 왜 자꾸 확장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좋은 거 많이 나온다고 해도 충분히 나오지는 않아요. 중국 식량이 많지가 않아요. 무역을 통해서 받아가야 돼요. 무조건. 예. 그 인구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식량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수자원 부족 국가예요. 지하자원 중에서 희토류는 좀 많아요. 그거 네.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제조 능력은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예. 그런데 대륙 안에 있는 자원만으로는 지금만큼의 부가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진짜 부를 누리게 된 거는 세계무역기구에 들어와서 무역을 많이 하고 잘 먹고 살게 되고 그 무역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무역에 대한 통째를 너무 미국으로부터 받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더 확장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자기만의 질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그 무역 질서 혹은 세계 질서를 만들려면 군사적인 어떤 영향력이 나가 있어야 되고 장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권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중국이 반으로 치면 우리나라 옆자리거든요. 짝꿍이거든요. 바로 옆에 있잖아요.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신경 쓰이잖아요. 동양권에 있는 나라들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경제적으로는 사실 중화인민공화국이랑 관계가 되게 중요하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이슈가 생겨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잘 되겠지 하는 분위기가 지난 한 20년 동안 이렇게 이어왔는데 근데 이제 와서는 혼란의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나 미국의 세계관이 이제는 확실하게 우리가 냉전 중이다. 이제 붙고 있으니 더 이상 중국한테 지원이 가지 않게끔 우리가 이제 저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네 같이 하라. 어느 쪽을 할 거니? pick a side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의견이 아니라 미국 정치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pick a side. 이제 못 참는 거죠. 이제 못 참는 골라라.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관세를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세상을 되게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미소 냉전을 할 때는 세상이 크게 두 가지 진영으로 갈라져서 중간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에서는 많은 충돌이 이어지고 그래도 중립을 하려고 한 데가 많아요. 그러면 앞으로 미중 냉전이 펼쳐지면서 어떻게 될까? 요거는 이젠 선택하라 라고 이렇게 미국이 치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국제 정세가 원래 쌀벌하고 원래 살벌해요, 맞아요. 근데 잠깐 평화로웠던 시기가 있었던 진짜 것 맞는 같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게 보통이 아니고 그건 이게 보통 지금 아니에요. 쌀벌한 게 맞아요. 옛날 맞아요. 막 그 뭐 제국주의고 뭐 어떻게 엄청 되고 전쟁 많고. 90년대가 좀 되게 특이했던 맞아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권이 이제 오랜 시간이 남았잖아요. 이제 100일 갓 지났고 예. 3년 플러스 남았어요. 예. 그러면 어떤 변화가 앞으로 생길지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이런 프레임 안에서 움직일 수도 있다. 이거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제가 이거 관련해서 많이 찾아보고 읽어보고 막 뉴스 보고 막 하는 게 분석을 하기는 해요. 왜냐면 일상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를 확 하고 막 충격을 주고 혼란을 만드는 게 자기 임기가 끝나기 전에 확고한 미국 진영을 만들고 싶다. 이런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미국의 관계망이 실제로 어디까지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확 흔들고 있는 거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트럼프 머릿속에 있지는 않으니까요. 여기까지 이제 미국의 어떤 세계관에 대해서 가치를 얘기를 했는데 좀 많이 무거운 얘기죠. 예. 근데 이제 우리 얘기니까요, 사실. 이 얘기가 다 네. 영향을 끼치니까 그렇죠. 맞아요. 다 뭐 네. 모든 나라의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얘기고. 예. 저는 되게 고민이 됐거든요. 예.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얘기를 제가 해도 되나? 어디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런 거를 들으면 네. 좀 불편해할까? 사실 그렇게 편한 주제는 아니에요. 불편한 얘기에 네. 대해서 하는 거니까. 네, 불편한 얘기예요. 그리고 의견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는 얘기이기도 해요. 근데도 한편으로는 사실 싫어도 맨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뉴스를 보면 또 어디서 무슨 중동에서 또 무슨 전쟁 이런 것도 다 관련이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오늘 얘기를 하질 않았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도 중국과 미국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배경으로 한 부분이 있어요, 명확하게. 네, IMEEC라는 소위 말해서 서양인데 미국 패권에 동의하고 있는 국가들의 무역 질서를 위한 인프라를 설계를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따로 영상을 만든 게 있어요. 이제 채널에 올렸는데 네. 몰랐는데 따지고 보면 진짜 큰 나라들의 싸움을 뒷배경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지역적인 충돌이 많아요. 아무튼 이게 다 행동하는 것들이 다 이유가 있는 것들이라고 좀 이제 받아들이면 되겠죠. 갑자기 뭐 이상한 행동을 한다가 아니고 다 이유가 있는. 나름의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익에 맞는 뭔가 행동을 하면서 뭐 얻어내려고 하고 있다. 논리가 존재한다. 이거예요. 근데 되게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그러면은 중국에서 아까 그 왕섬에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확장주의적인 행보를 봤을 때. 가능성이 있어요. 예, 가능성 많아요. 중화인민공화국은 2027년까지 대반을 가지겠다는 거가 내부적인 목표였다는 걸로 분석이 되는데 그게 더 앞당겨진다라는 분석들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건 좀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제가 안 좋으면 민심을 올릴 수 있는 예. 어떤 뭔가가 필요한 건데 중화인민공화국의 입장에서는 대만과의 어떤 통일 예. 이겠죠. 예. 예, 그런 통일일 텐데 그래서 경제적인 압박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대만을 가져야 되는 압박감도 많아질 거다. 그렇게 행동하려고 할 것이다. 예.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을 지켜야 된다 대놓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연설을 할 때. 네. 그럼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대만까지는 무리일 수도 있다. 이 대만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이 미국보다 무기 생산력이 엄청나게 높고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면 엄청 빠르게 만들고 엄청 빠르게 치고 이 지역에서 전쟁하기 되게 유리해요. 그리고 무기량이 또 적어요. 중국보다. 예. 그러면은 이거 다 이쪽으로 보내야 되고 이쪽에 그걸 쏘면서 우리가 쏘는데 그러면 계속 쏘면서 얘네는 남고 우리는 안 남는데 그거 다시 만들 수 있냐 이거예요. 미국이. 빠른 속도로 만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거를 갖고 있는 거를 여기를 위해서 이거를 쓸 거냐. 왜냐면 그렇죠. 다 썼잖아요. 이걸 지켰어요. 그러면 얘가 얘를 짓거나 얘를 짓거나 예. 얘를 짓게 되면 우리는 무기가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안에서 미국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부한테 제조 기반 개선해야 된다, 무기 생산 개선해야 된다, 기술력 개선해야 된다 하고 막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왕섬은 전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딱 마냥 안 일어날 거라는 거는 없어요. 전혀 아니다. 전혀 그런 아니에요. 얘기인 거죠. 안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메타버스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네, 주변에 사실 우크라이나 뭐 전쟁이 있고 뭐 하지만 여기 근처에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분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대한 생각이 많이 이제 없는데 진짜 바로 옆에 왕섬에서 전쟁이 나버리면은 이게 진짜 이제 점점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북한도 지금 또 네네네. 미국에서도 그 얘기가 많고 며칠 전에 이제 청문회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분석도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이제 또 중국 안에서 한 지역의 매체에서 나온 선동 영상물이 있었어요. 그게 미국에서 되게 이슈가 됐거든요. 중화인민공화국은 공산주의를 하기 때문에 국영 매체인데 한국에서 말하는 국영 매체가 아닌 진짜 완전한 국가의 통제를 받는 매체, 정당의 통제를 받는 매체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체로 나가고 있는 내용들은 다 어떻게 보면 허용된 표현들이에요. 안 그러면 단속을 했겠죠. 제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 봤을 때 웃겨 하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괌을 폭파시키는 내용이었거든요. 중국 군대가 괌에 가서 괌에 있는 미군 기지를 다 폭파시키는 3D 영상을 만들고 뭐 북한도 한국을 가져야지 라는 내용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이 나와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이슈가 됐던 게 그게 한 지역에서만 국한돼서 없어지지는 않았고 전파가 됐어요. 나라에서. 표현의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정당 노선에 부합한 것만 얘기를 할 수 있는 세상인 게 중화인민공화국인데 그거를 단속하지 않고 그냥 퍼질 수 있게 해주면은 중국의 뜻인지 뜻이 아닐 수도 있지만 뜻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로 봐야 돼. 그러니까 일단 싫어하지는 않는다. 싫어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봐야죠. 네, 싫어하지 않는다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되게 크게 이슈가 됐어요. 그러면 50년짜리 벙커 하나 파야겠네요. 다시 그런 사업들이 이제 50년짜리 될 수 벙커. 있어요. 그거 옛날에 실제로 있었다며요. 미국에도 막 집집마다 막 그런 거 막 이렇게 막 만들어 놓고 있고. 제가 냉전 때 태어난 거잖아요. 88년생인데 우리 할머니가 원래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할머니 집 지하에 내려가면은 뭐 무슨 대형마트더라고요. 다 미리미리 사줘요. 쿠폰이 있을 때마다 막 50개 이게 50개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할머니 집에 가면 돼요. 다 있어요. 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들었거든요. 경험해본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된대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한참 동안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경험했던 그 세상은 끝난 게 맞는 거고 앞으로는 좀 이런 변수가 많고 세상이 급변하는 거 이건 당연하다 하고 그래야 되는 엄청 날이 서 있는 이제 국제 정세를 맞아요. 오랫동안 마주해야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야 될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제 잘될수 주식도 있어요. 계속 차가워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시장은 근데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시장이 떨어져요. 규칙이 뭔지를 알고 제품을 어디서 만들어야 되는지 알고 어디서 뭐 갖고 와야 되는지 어떤 가격에 팔아야 되는지 이런 거 다 알면 시장이 올라요. 근데 지금은 혼란의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가격의 제품을 어디서 제조하고 뭐 무역을 하고 뭐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면은 그게 좀 확실해지면 이젠 관세를 대통령령이 아니라 그냥 법대로 재개화를 시키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그 이후의 경제 성장은 좀 더 편안하게 생기고 다시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근데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변수는 있을 거예요. 있을 수 있다. 빨리 좀 잘 해결이 돼서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아닌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쉬운 말로 관종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가도 그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확실히 제가 국제 정세에 어두워요. 그렇다고 국내 정세에 밝지도 않아요. 양쪽 다 어두운데 요번에 진짜 많이 알게 됐습니다. 이게 이런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되게 오랫동안 되게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맨날 너무 혼란스럽고 변화가 많은데 이런 무거운 주제들에서 얘기를 하기 싫을 수도 있지만 의견이 달라도 상관없으니까 말을 해야 정리되고 극복이 돼서 우리가 좀 더 평화로운 곳에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좀
나누는 거에 마음을 좀 열어보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